벌써 300일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을 방문한다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또 전쟁은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래 갈 줄 아셨습니까? 조금 장기화될 거로는 예상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사안인 만큼 좀 저희들이 여러 측면을 좀 관련돼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최근에 초반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네. 좀 밀리다가 네. 요즘에 또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하는데 보니까 네. 공격 지역이 약간은 뭐 전력, 수도 이런 인프라를 좀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군사적 계획이라든가 군 내부 구조 문제로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원령을 발휘해서 이제 한 30만을 모았는데 네. 그 동원된 예비군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비를 이제 내년 한 2월, 3월에 대공세를 할 걸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훈련을 끝나서 배치한다는 뜻인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점령지를 일단 고수는 해야겠고 또 그 적극적인 공격 대신에 민간인에 대한 이런 공격을 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하는 시간벌이 작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내년 2월쯤에 대대적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최소한 분수령이 메꿔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완전히 대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지원하고 있는 서방도 러시아가 이렇게 국제법이라든가 약속을 어기고 그 무력을 사용하는 거는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더 러시아를 상당히 군사적으로 약화시켜야겠다라는 그 함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길게 지금 끌고 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반만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10개월 넘는 전쟁을 잘 이끌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전장을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걸 보면 아 역시 이 전쟁을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리더십을 이렇게 굉장히 거의 영웅시되는 정도로 이렇게 그 부각이 됐는데 그만하죠. 그만한 그 평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라든가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난국을 어떻게 펼쳐갈지에 대한 그 본인의 확고한 그런 철학과 신념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또 서방이나 이런 그 미국에서도 높이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바흐무트라는 지역까지 직접 굉장히 그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바로 그 폭격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그 몇 주 동안의 그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까지 직접 가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덕택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메시지도 전하면서 또 그 미국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받기 위해서 뭐 국기에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의사당에 좀 증정을 해달라까지 그런 제스처도 받고 그런 거 보면은 상당한 그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험 때는 이제 어떻게 잘 교섭을 하고 마무리하느냐 이게 남을 겁니다. 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조금은 아팠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근데 보니까 이번에 벨라루스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잘 안 보인다, 뭐 하냐 하고 이제 또 보수 거기 구구파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망명설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과도한 이제 서방의 언론의 이제 얘기고 뭐 이런 이제 형제 국가죠. 슬라브의 그런 벨라루스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달리 내가 이게 주변에 있는 우방을 잘 챙기고 있다. 전시 유능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바로 키예프 바로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판을 마련해서
그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전선을 동부나 남부로 해놨는데 북부로까지 어떤 병력을 또 분산해야 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뭐 특별히 뭐 그 참전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는 서로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베라루스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도 사실 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자라고 말은 듣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주권에 대한 그런 수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냥 그 하수 국가다라고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일 참전을 시키면 그 러시아에 굉장한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넘버 원이고 넘버 투는 국내적으로 좀 인기가 베라루스 대통령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27년이라는 아주 장기간 지금 푸틴 대통령보다 더 오래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인데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는 않는데 이런 이제 또 슬라브의 똑같은 민족인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걸 국민들은 한 90%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해서 간다면은 아마 정치 생명에 위협이 올 정도가 돼서 네. 오히려 푸틴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군 자체도 보니까 한 4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실제 그 육군으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3만 명이 돼서 네. 그렇게 뭐 적은 군대로 뭐 위협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부담이 너무 클 거다. 그래서 아마 페스코프 그 크레므린 이제 대변인도 그런 건 그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이제 본인이 부정을 했더만요. 참전 요구를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과거 소련, 소비에트 연방 네. 일때는 뭐 슬라브 민족도 같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눠졌는데 네. 나눠졌지만 슬라브끼리는 약간 그런 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국민들 간의 정서는 그렇게 통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900년 때 이제 같은 뿌리에서 루스라는 데서 그 공국에서 나온 그 형제국이기 때문에 네. 그 역사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 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건 역사는 역사고 이제는 이제 90년대 지나서 이렇게 서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문제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언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하.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슬라브니가 같은 생각일 텐데 하는데 다 민족마다의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의 그런 그 독립을 향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낮춰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두 나라가 다 독립과 주권을 지금 굉장히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양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보통 이제 전쟁 하다가도 뭐 그렇죠. 예전에 세계대전 얘기 맞습니다.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혹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이때 잠깐 쉴 수 있습니까? 휴전. 우선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기념일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이쪽 종교 쪽은 네. 15일이 늦습니다. 아마 자기들 칼렌더가 달라서 네. 1월 7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 지도자라든가 분위기로 봐서는 네. 이제 휴전을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휴전 자체를 어떤 러시아의 그 병력이라든가 이게 차후에 공격할 그런 휴식 기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내부 행사라든가 그런 내부 전통에 의해서는 잠시 조금 소강 상태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치중해서 왔는데 네. 최근 나온 외신 보도를 보니까 네. 미국을 방문한다. 네, 오늘 가죠. 이게 좀 네. 의외였어요. 전쟁을 네. 국내에서 치르고 있는데 외국을 간다. 예, 왜 굉장히- 갈까? 그리고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지금 전선이 뭐 포격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는데도.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제 국방력과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급하게 그 보안 문제도 있고 가는 건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감사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정말 그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의회에 가서 의회 연설을 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공화당 하원 이제 장악 이후에 공화당 측에서 지금 상당히 뭐 삭감한다든지 뭐 백지 수표를 주지 않겠다든지 이런 그 중간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견제구를 날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네. 하는 거를 확실하게 부각시켜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계 의원들이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마땅해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지금 그 노선이 좀 다행히도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기도. 그래서 또 이게 사석에서들 의원들 얘기는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해보겠다는 거지 완전히 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을 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지원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 가서 지원되는 무기들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우선 크게 두 가지 있겠죠. 이제 지금 모두에 말씀한 지금 미사일 공격으로 와서 이제 인프라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 그 대공 방어 무기. 그래서 패트리어트 그 방공 미사일을 이제 도입하게 된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그 공격이든 이제 탈환을 해야 할 때 쓰는 무기들이 탱크 또는 장사포, 장거리 포, 장갑차 이런 게 기계화 무기들인데 네. 또 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면은 그야말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그 방어력을 이제 강화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그 액수를 쭉 보니까 굉장합니다. 그 전체 뭐 경제 군사 무기 다 해가지고 미국이 한 650억 불 했고 유럽이 한 450억 불 줘서 한 1,100억 불이 지원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무기 지원이나 군사 무기가 한 370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한 6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1대2 정도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8천억이 국방비 예산입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뭐 한 미국이 270억 불 줬던데 한 3%, 0.3%인가? 하여간 3% 정도 굉장히 작은 액수를 줘가지고 이런 그 효과를 얻는다는 거는 뭐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푸틴 대통령 역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좀 중대 발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군수 분야 탄약이라든지 이제 병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제 파악이 됐을 테고 특히 지난주에 아마 이제 그 군사령관들하고 이제 건의를 좀 해라. 내가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오늘 또 그런 이제 국방부 전체 회의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안은 사실 이제 준전시 경제 체제로 해가지고 뭐 조직을 여러 가지 만들어놨거든요. 네. 총리 산하에 뭐 이런 만들어놨는데 본인 직접 이걸 챙겨서 준전시 경제를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혹시 네. 뭐 그 이후엔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핵 사용할 수 있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한테도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미국한테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핵 쓸 생각은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가령 뭐 크림반도 문제에 대한 공격이 있다든가 수세에 몰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잠재된 문제죠. 그러나 뭐 핵사용 문제를 직접 뭐 지금 뭐 꺼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군사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이제 러시아의 동원령을 하면서 네. 약간 홍보 영상이 많잖아요. 네, 뭐 네, 네. 전 여자친구가 돌아왔다. 뭐 이런 영상도 있고 해서 네.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네.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동원령에 대해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네. 아직도 과거처럼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부분 동원령으로 해가지고 여론은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과 우려를 한다 하는 그 목소리나 여론이 한 70%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뭐 전쟁을 완전히 반대한다 뭐 이런 그 목소리보다는 지속해도 된다 하는 게 좀 있고요. 아하. 그 대신에 이제 평화 교섭을 좀 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50한 3%.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약간 좀 분위기는 좀 지향이 되고 있는데,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 작전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부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 여론의 향배를 좀 참고는 하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믿을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벨라루스를 갔다 왔지만 솔직히 큰 네. 성과는 없었고. 네. 보니까 이제 최측근 메드베데프가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뭐 지금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 네. 지금 뭐 안보의 부의장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이제 푸틴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화 회담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중국도 상당히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전쟁이 왜 이렇게 그 좀 우려가 된다든지 이렇게 지난번에 타시켄트에서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아마 설명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 반미 전선에서 중국이 계속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당까지 그 중재 요청까지 하기는 좀 중국이 굉장히 거북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화협상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일단 있어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평화 협상을 지금 성사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정도 보내는 그런 차원이 될 테고 만일 이게 이제 중국이 좀 정말 움직인다 할 때는 중국한테도 어떤 이 평화를 서로 이제 빨리 조속히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야 할 텐데 또 그게 또 평화 협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신중 모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이 평화 협상이 시작이 돼야 물밑 교섭이라도 시작이 돼야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려 나갈 텐데 네. 적어도 내년에 총동원하는 2월까지는 이런 물밑 협상도 없을 것이다. 네. 평화 협상은 그 이후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일단 일어났는데 네. 전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평화 협상이 그거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판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점령한 지역에서 한치도 나는 물러날 수 없다. 이거는 고수하겠다라고 이미 국내적으로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는 전부 이제 맥시멀리스트로 최대치로 지금 다 탈환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대치 상태와 또 서방은 서방대로 이 러시아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어정쩡한 평화 협상을 해놓으면 또 이런 그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좀 보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이 삼자의 그런 이해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겠죠. 특히 이제 한번 부딪혀 보고 서로가 이제 어떤 국내적으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이 넘어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